미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핵무기보다 무섭습니다. 미 국방부가 공식 인정한 한국의 58구경장 포신 기술. 2025년 12월 20일 전 세계 80개국 포병 전문가들이 단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세계가 경악했고 펜타곤은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23년간 미국이 최고라고 믿었던 포병 기술 책임자가 워싱턴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에게 배워야 합니다. 그 한마디에 미 육군 포병사령부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결과는 12대 0 만장일치.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마이클 톰슨입니다. 23년간 미 육군 포병사령부에서 화력 체계 분석을 담당해왔어요. 걸프전 때 M109 자주포 배치도 검토했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사거리 문제도 분석했으며 이라크 전쟁 당시 포병 효과도 추적했습니다. 수많은 포병 무기 시험을 지켜봤지만 이번만큼은 뭔가 달랐어요. 2025년 12월 15일 새벽 3시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새벽에 걸려온 전화는 포병사령부 작전국장이었습니다. 톰슨, 지금 당장 사무실로 나와. 긴급 상황이야. 20년 넘게 일하면서 이런 다급한 목소리는 처음 들었습니다. 1시간 뒤 브리핑룸에는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화면에는 한국의 58구경장 포신 시험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회의적이었어요. 미국이 20년 넘게 매달렸던 장포신 기술, 수조 원을 쏟아부었던 ERCA 사업이 실패로 끝났는데 한국이 성공했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또 과장된 보고서겠지.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독일 라인메탈도 포기했고 영국도 회의적인 입장이었는데 한국이 해냈다는 게 말이 되나요? 하지만 화면 속 데이터는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포신 수명 1000발 이상, 사거리 70km 이상, 그것도 기존 K9 자주포 차체를 그대로 사용해서요. 이건 뭔가 다른데. 23년 경력에 제 직감이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이 기술이 진짜라면 우리가 지난 20년간 해온 연구가 무엇이었는지 설명해야 했으니까요.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2015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당시 미 육군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었어요. 러시아와 중국이 사거리 60km 이상의 장거리 포병을 배치하기 시작했거든요. 우리 M109A7 자주포는 고작 30km였습니다. 적은 60km에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는 30km밖에 못 쏘니까 손도 못 대고 맞아야 하는 상황이었죠. 펜타곤은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사거리를 70km 이상으로 늘려라. 그것도 빨리. 이렇게 시작된 게 ERCA 사업, 정식 명칭은 확장 사거리 야포탄 프로그램입니다. 목표는 명확했어요. 58구경장 포신을 개발해서 사거리를 2배 이상 늘리는 것. 예산은 수조 원, 기간은 10년. 미국 최고의 방산업체들이 달라붙었습니다. BAE 시스템즈가 주계약자로 선정됐고 로키드 마틴이 포탄 개발에 참여했죠. 2018년 첫 시제품 XM1299가 공개됐습니다. 포신 길이가 9m, 기존 M109A7보다 1m나 더 길었어요. 시험장에서 70km 사격에 성공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펜타곤 고위 관계자들은 자신만만했어요. 이제 러시아와 중국을 압도할 수 있다. 2025년까지 500문 이상 배치한다. 세계 최강 포병 전력을 되찾는다.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미국이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23년간 제가 지켜본 미국 군사 기술은 항상 세계 최고였으니까요. 하지만 2020년부터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시험 사격 300발 만에 포신 내부 강선이 심하게 마모됐어요. 강선이라는 건 포신 안쪽에 파여있는 나선형 홈인데 이게 포탄을 회전시켜서 정확하게 날아가게 만드는 핵심 부품입니다. 그런데 이 강선이 300발 만에 15% 이상 불균일하게 닳아버린 거예요. 결과는 치명적이었습니다. 탄착 분산, 그러니까 포탄이 흩어지는 정도가 52구경장 포신보다 1.7배나 커졌어요. 70km를 쏠 수는 있는데 어디에 떨어질지 모른다는 얘기였죠. 더 심각한 건 포신 수명을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떤 포신은 400발을 버티는데 어떤 건 250발 만에 교체해야 했어요. 야전에서 이런 무기를 쓸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엔지니어들은 밤낮으로 매달렸습니다. 압력을 500메가파스칼 이상 올려서 사거리를 늘렸는데 그 높은 압력을 견딜 소재가 없었던 거예요. 크롬 도금을 두껍게 해봤습니다. 처음엔 좋아 보였는데 200발 지나면 똑같이 금이 갔어요. 강선 각도를 바꿔봤습니다. 정확도가 더 떨어졌습니다. 열 처리 방식을 10가지 이상 바꿔봤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됐어요. 2021년, 2022년,
2023년 계속 실패했습니다. 예산은 계속 늘어났지만 돌파구는 보이지 않았죠. 2024년 4월 결국 펜타곤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XM1299 58구 경장 자주포 사업을 중단한다. 23년 포병 전문가로 일한 저에게도 충격이었어요. 미국이 포기한 기술이 뭐가 있었나요?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정말 안 되는 거였습니다. 독일 라인메탈도 비슷한 문제에 부딪혔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들은 아예 52구 경장 양산에 집중하기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영국 BAE 시스템즈 영국 지사도 58구 경장은 시기상조라는 보고서를 냈어요. 프랑스 넥스턴은 기존 시저 자주포 개량에만 집중했죠. 전 세계 포병 강국들이 다 포기한 기술, 그게 58구 경장 포신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중반부터 한국에서 이상한 소식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58구 경장 개발 중, 시험 사격 성공, 포신 수명 1000발 돌파. 처음엔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K9 자주포는 잘 만들지만 장포신은 차원이 다른 기술이야. 아마 과장된 보도일 거야. 실제 데이터 보면 우리랑 똑같은 문제 있을걸.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국이 방산 강국인 건 인정하지만 미국과 독일이 못한 걸 한국이 한다.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2025년 들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폴란드가 K9 자주포 120문을 운용하면서 한국 포신 성능을 극찬했어요. 노르웨이, 호주, 에스토니아에서도 비슷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한국 포신은 마모가 적다. 정확도가 유럽제보다 낮다. 가격은 20분의 1인데 성능은 비슷하거나 더 좋다. 그리고 2025년 10월 결정적인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한국이 58구 경장 포신 실사격 시험에서 70km 사거리를 달성했고 1000발 이상 사격 후에도 정확도가 유지됐다는 거예요. 포신 내부 마모 편차가 52구 경장 대비 오히려 30% 줄었다는 데이터도 함께 왔죠. 이게 가능해? 저는 데이터를 3번 다시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못한 걸 한국이 해냈다면 우리가 뭘 놓친 건지 알아야 했으니까요. 왜 58구 경장 포신이 이렇게 중요한지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현대전에서 포병은 전쟁의 70%를 결정합니다. 탱크보다, 전투기보다 포병이 더 많은 적을 제압하거든요. 그런데 포병의 생명은 사거리입니다. 더 멀리 쏘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간단한 논리입니다. 적은 60km에서 나를 때리는데 나는 30km밖에 못 쏘면 손도 못 대고 맞아 죽는 겁니다. 2014년 우크라이나 동부전쟁에서 이게 현실로 나타났어요. 러시아군은 ES-19 무스타 자주포로 40km에서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구소련제 ES-1 자주포로 겨우 15km였어요. 결과는 일방적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포병 부대가 배치되기도 전에 러시아 포탄이 떨어졌거든요. 6개월간 우크라이나군 포병 손실이 60%를 넘었습니다. 포신 300문, 자주포 180대, 포병 8,000명 이상. 이게 사거리 차이가 만든 결과였어요. 미 육군은 이 전쟁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어요. 만약 우리가 러시아, 중국과 싸우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중국 PLG-05 자주포는 사거리 50km, 러시아 ES-35 코알리치아는 70km, 우리 M109A7은 30km. 이건 전쟁이 아니라 일방적인 학살이 될 판이었죠. 펜타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이 시작되면서 상황은 더 심각해졌어요. 러시아군은 하루 2만 발 이상 포탄을 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3,000발 정도. 숫자로만 봐도 7배 차이인데 사거리까지 밀리니까 우크라이나군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서방 국가들이 M777 견인포를 지원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M777은 사거리 24km, 러시아 무스타는 40km. 또 밀렸어요. 그래서 미국이 급하게 보낸 게 M142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이었습니다. 하이마스는 사거리 80km니까 러시아 포병을 제압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하이마스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가격입니다. 하이마스 로켓 한 발에 15만 달러, 우리 돈으로 2억 원. 반면 155mm 포탄은 한 발에 5천 달러, 우리 돈 650만 원. 30배 차이입니다. 하루 1000발 쏘면 하이마스는 2천억 원, 포탄은 65억 원. 아무리 미국이라도 매일 2천억씩 쓸 순 없었어요. 게다가 하이마스는 재장전이 이렇습니다. 6발 쏘고 나면 20분 걸려요. 그 사이 러시아 포병은 200발을 쏘는 거죠. 결국 답은 하나였습니다. 자주포 사거리를 늘려야 한다. 그것도 기존 포탄 써서. 여기서 58구 경장 포신이 필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52구 경장 포신은 길이가 8.06m입니다. 여기서 구경장이란 건 포신 내부 지름에 대한 길이 비율이에요.
155mm 포탄을 쓰는 자주포니까 155mm 곱하기 52배가 8.06m인 거죠. 그럼 58구 경장은 155mm 곱하기 58배, 약 9m입니다. 겨우 1m 차이인데 뭐가 달라지냐고요?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포탄이 포신 안에서 가속받는 거리가 1m 더 길어지니까 초속이 50m 이상 빨라져요. 초속이 빨라지면 사거리가 늘어납니다. 52구 경장은 재래식 포탄으로 40km인데 58구 경장은 70km까지 갑니다. 거의 2배죠. 게다가 같은 포탄 써서 사거리만 늘어나니까 추가 비용이 거의 없어요. 완벽한 해결책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포신이 그 압력을 못 견딘다는 거였어요. 52구 경장 포신은 약실 압력이 420에서 440메가파스칼입니다. 메가파스칼이란 압력 단위인데 쉽게 말하면 1제곱센티미터에 4200kg 무게가 누르는 압력이에요. 엄청난 압력이죠. 58구 경장은 이걸 500메가파스칼 이상으로 올려야 합니다. 그 압력을 1000발 이상 견디는 포신을 만드는 게 기술의 핵심이었어요. 미국은 여기서 막혔습니다. 300발 지나면 강선이 심하게 닳아서 정확도가 떨어졌거든요. 독일도 똑같은 문제에 부딪혔고 영국도 포기했죠. 그런데 한국은 이걸 해결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미국이 수조 원 들여서 못한 걸 한국이 어떻게 해냈는지, 도대체 무슨 기술을 썼는지. 2025년 11월 미 육군은 한국에 공식 요청을 보냈습니다. 58구 경장 포신 기술 평가에 참여하겠다. 참여하는 표현을 썼지만 실제 의미는 달랐어요. 당신들 기술이 진짜인지 우리가 직접 확인하고 싶다. 한국방위사업청은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12월 중 실사격 평가 참관을 환영합니다. 그렇게 저는 2025년 12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23년 포병 전문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출장이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2025년 12월 3일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들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환영합니다. 톰슨 박사님. 박사는 아닌데 뭐 한국 사람들이 존중 표현으로 쓰는 거니까 그냥 넘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남 창원에 있는 한화디펜스 공장으로 향했어요. K9 자주포를 만드는 곳이었죠. 공장 규모부터 압도적이었습니다. 축구장 20개는 되겠더라고요. 생산 라인에는 K9 자주포들이 조립되고 있었고 한쪽에는 거대한 포신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김철수 박사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여기 보시는 게 52구 경장 포신입니다. 길이 8.06m, 무게 1800kg. 저쪽이 58구 경장 포신이고요. 길이 9m, 무게 1950kg. 눈으로 봐도 확실히 더 길었습니다. 무게는 150kg 밖에 안 늘었네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내부 설계를 최적화해서 무게 증가를 최소화했습니다. 김 박사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솔직히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보기엔 그냥 긴 쇠파이프처럼 보이거든요. 핵심 기술이 뭡니까? 제가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김 박사는 태블릿을 꺼내 자료를 보여줬어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다층 탄탈럼 합금 도금. 둘째, 구간별 강선 피치 차등 설계. 셋째, 보수적 압력 설계. 하나씩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 탄탈럼 합금 도금. 탄탈럼이란 금속은 녹는 점이 3000도가 넘는 매우 단단한 소재예요. 미국과 유럽은 크롬 단일층 도금을 썼는데 한국은 탄탈럼 합금을 여러 층으로 쌓았다는 겁니다. 크롬은 경도가 높지만 충격에 약합니다. 포탄이 지나갈 때 순간 압력을 못 견디고 금이 가죠. 탄탈럼 합금은 경도와 인성을 동시에 확보합니다. 게다가 다층 구조로 쌓으면 한 층이 손상돼도 아래층이 버텨줍니다. 김 박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무릎을 쳤어요. 그래서 마모가 적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실제 테스트 결과 내부 경도가 기존 대비 15% 향상됐습니다. 두 번째, 구간별 강선 피치 설계. 강선 피치란 나선형 홈의 각도를 말하는데 보통은 포신 전체가 같은 각도예요. 그런데 한국은 구간마다 다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포구 쪽은 마모가 심하니까 강선을 완만하게 만들어 압력을 분산시킵니다. 약실 쪽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으니 강선을 좀 더 급하게 만들어 회전력을 높이고요. 결과적으로 전체 마모가 고르게 분산됩니다. 제가 23년간 본 포신 중에 이런 설계는 처음이었어요. 이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K9를 수출하면서 전 세계 수십만 발 사격 데이터가 쌓였습니다. 그 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니 마모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세 번째, 보수적 압력 설계. 미국은 사거리를 최대한 늘리려고 압력을 500메가파스칼 이상으로 올렸어요. 한국은 470에서 480메가파스칼로 낮췄습니다. 사거리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제가 물었죠. 3에서 5km 정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포신 수명이 2배 늘어나요. 전쟁에서 중요한 건 최대 사거리가 아니라 지속 사격 능력입니다. 1000발 쏠 수 있는 70km가 300발 쏘는 75km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완벽한 논리였습니다. 김 박사는 비교표를 보여줬어요. 기존 52구 경장 포신은 재래식 포탄으로 40km, 베이스 블리드 포탄으로 50km입니다. 베이스 블리드란 포탄 뒤쪽에서 가스를 분사해 공기 저항을 줄이는 기술이에요. 58구 경장은 같은 재래식 포탄으로 50km 이상, 베이스 블리드로 70km 이상 갑니다. 정확도는요? 원형공산 오차 5m 이내입니다. 원형공산 오차란 포탄의 50%가 떨어지는 범위를 말해요. 5m면 거의 정밀 유도 수준이었습니다. 52구 경장도 5m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58구 경장은 70km에서 5m예요. 52구 경장은 40km에서 5m고요. 거리가 2배인데 정확도는 똑같다는 얘기였죠. 포신 수명은요? 1000발 이상입니다. 52구 경장이 1200발이니까 10% 정도만 줄어든 겁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미국 XM1299가 300발에서 막혔는데 한국은 1000발을 해냈어요. 3배 이상 차이였습니다. 생산 비용은요? 포신 하나 만드는데 약 5억 원 정도입니다. 5억. 그게 전부입니까? 미국 XM1299 포신은 하나에 30억 원 예상이었거든요. 네. K9 생산 라인을 활용하니까 비용이 많이 줄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기존 K9 자주포 차체에 그냥 끼우면 됩니다. 엔진, 포탑, 사격 통제 장치 다 그대로 써요. 포신만 바꾸면 되는 겁니까? 네. 교체 작업 4시간이면 끝납니다. 이건 혁명적이었어요. 폴란드가 K9 120문 보유하고 있다고 했죠? 그 120문에 58구 경장 포신만 갈아 끼우면 사거리가 40km에서 70km로 늘어나는 겁니다. 신규 자주포 도입하면 1문당 100억 원인데 포신 교체는 5억 원. 20분의 1 비용으로 성능이 2배 오르는 거예요. 실사격 시험은 언제 봅니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안흥 종합시험장에서 진행합니다. 김 박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23년간 포병 전문가로 살면서 이렇게 설레는 밤은 처음이었어요. 만약 내일 시험이 성공한다면 세계 포병 역사가 바뀌는 순간을 제 눈으로 보는 거니까요. 하지만 머릿속 한편에선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류상으론 완벽해. 하지만 실전은 다르지. 300발까지는 괜찮을 거야. 문제는 그 다음이야. 미국이 못한 걸 한국이 정말 해냈을까? 내일이면 답을 알 수 있을 거였습니다. 2025년 12월 4일 아침 8시 안흥 종합시험장에 도착했습니다. 서해안 바닷가에 위치한 이곳은 한국군 포병시험의 메카였어요. 넓은 사격장, 최신 관측 장비, 그리고 70km 떨어진 목표 지역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저 말고도 다른 나라 전문가들이 와 있었어요. 폴란드 포병사령부 대령, 노르웨이 방위청 분석관, 호주 육군 무기 담당관. 모두 K9 운용국에서 온 사람들이었죠. 시험 책임자는 국방과학연구소 이준호 박사였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30년 넘게 포병 무기만 연구한 베테랑이었어요. 오늘 시험은 3가지입니다. 이 박사가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첫째, 최대 사거리 확인. 둘째, 정확도 측정. 셋째, 연속 사격 후 마모 검사. 연속 사격은 몇 발입니까? 폴란드 대령이 물었어요. 100발입니다. 하루에 100발을요? 아닙니다. 지금부터 3시간 안에 100발 쏩니다. 참관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3시간에 100발이면 평균 2분마다 1발이에요. 실전 사격 속도였죠. 준비됐습니다. 무전기에서 사격 지휘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500m 앞에 58구 경장 포신을 장착한 K9 자주포가 서 있었어요. 검은색 위장 도색에 9m 길이의 긴 포신이 하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 최대 사거리 측정 시작합니다. 포탄 장전, 재래식 M79점. M79는 나토 표준 155mm 포탄입니다. 베이스 블리드 같은 특수 기능 없는 기본 포탄이에요. 52구 경장으로 쏘면 40km 정도 갑니다. 사격 준비 완료. 발사. 쾅. 엄청난 소음과 함께 포구에서 불기둥이 솟았습니다. 지면이 흔들렸어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귀를 막았습니다. 관측 장비를 통해 포탄 궤적이 보였어요. 포탄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갔습니다. 30초쯤 지났을까요? 착탄. 70km 떨어진 목표 지역에 먼지 기둥이 솟았습니다. 레이더 데이터가 화면에 떴어요. 착탄 거리 71.2km. 목표 좌표에서 오차 4.3m. 재래식 포탄으로 70km 넘었습니다. 이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미국 XM1299도 시험장에서 70km는 쐈어요. 하지만 그건 200발 이내였고 그 다음부터 정확도가 떨어졌거든요.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연속 사격 시작합니다. 2분마다 포탄이 발사됐습니다. 쾅, 쾅, 쾅. 규칙적인 간격으로 포성이 울렸어요. 10발, 20발, 30발. 착탄 데이터가 계속 화면에 떴습니다. 70.8km, 오차 5.1m, 71.3km, 오차 3.8m, 70.5km, 오차 4.9m, 모두 70km 이상, 오차 5m 이내였어요. 50발을 넘어섰습니다. 미국 XM1299가 무너지기 시작한 지점이었죠. 하지만 K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60발, 70발, 80발. 여전히 똑같은 성능이었어요. 저는 손에 땀을 쥐고 지켜봤습니다. 90발째 포탄이 발사됐습니다. 착탄거리 71.1km, 오차 4.6m, 100발째. 마지막 포탄이 포구를 떠났습니다. 착탄거리 70.9km, 오차 4.2m. 연속 사격 종료. 포신 검사 시작합니다. K9 자주포가 천천히 후진해서 정비구역으로 들어갔어요. 기술자들이 포신을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30분 후 내시경 카메라로 포신 내부를 촬영한 영상이 화면에 떴습니다. 강선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마모는 있었지만 균일했습니다. 마모율 3.2%. 기술자가 보고했습니다. 예상 범위 내입니다. 1000발 사격 후에도 안전 마진 확보 가능합니다. 이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폴란드 대령이 일어섰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 K9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포신만 교체하면 됩니다. 노르웨이 분석관도 질문을 쏟아냈어요. 가격은요? 납기는요? 기술 지원은요? 포신 가격 5억 원, 납기 6개월, 기술자 파견 교육 포함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워싱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톰슨입니다. 긴급 보고 올립니다. 한국 58구 경장 포신 검증됐습니다. 즉시 도입 검토 들어가야 합니다. 전화 너머로 포병사령관 목소리가 들렸어요. 확실한 거야? 23년 경력 걸고 확신합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2시간 후 펜타곤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화상으로 참여한 저는 오늘 본 걸 모두 보고했어요. 71km 사거리, 100발 연속 사격, 오차 5m 이내, 마모율 3%. 우리 XM1299 데이터와 비교하면? 작전국장이 물었습니다.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XM1299는 300발에서 마모율 15%였습니다. K9는 100발에 3%예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재무 담당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비용은 어떻습니까? 신규 자주포 도입 대비 20분의 1입니다. M109H7 3000문에 이 포신을 다 달면요? 1조 5천억 원 정도입니다. 신규 자주포 도입하면 30조 원이고요. 28조 5천억 원 절감이네요. 게다가 개발 기간 10년 단축됩니다. 포병사령관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과 기술협력 추진한다. 2026년 초부터 시범 도입 시작 예정. 승인합니다. 그렇게 미 육군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외국 포병 기술을 정식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독일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고 한국에서요. 23년 포병 전문가로 일한 제게도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2025년 12월 10일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실전 시나리오 시험이었어요. 미 육군이 요청한 겁니다. 우리 전술 교리에 맞춰서 운용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다. 안흥 시험장에는 K9 자주포 유문이 배치돼 있었습니다. 모두 58구 경장 포신을 장착한 차량들이었죠. 시나리오는 이랬어요. 적 포병 부대가 60km 밖에서 아군을 공격합니다. 아군은 적 포병을 제압해야 하는데 52구 경장 포신으로는 사거리가 안 돼요. 하지만 58구 경장이면 가능합니다. 시나리오 개시. 오전 10시 정각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적 포병 위치 탐지. 거리 65km. 레이더가 가상적 위치를 포착했습니다. 사격 재원 계산 중. 사격 통제 컴퓨터가 돌아갔어요. 바람, 온도, 습도, 지구 자전까지 고려해서 최적의 발사 각도를 계산합니다. 사격 재원 완료. 육문 동시 사격 준비. K9 육문의 포신이 일제히 하늘을 향했습니다. 각도가 조금씩 달랐어요. 65km 거리에 퍼져 있는 적 포병을 각각 맡은 거죠. 발사 카운트다운. 3, 2, 1 발사. 쾅쾅쾅쾅쾅쾅. 6발의 포탄이 거의 동시에 발사됐습니다. 엄청난 진동이 땅을 흔들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관측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6개의 궤적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갔어요. 40초가 지났습니다. 착탄 시작.
화면에 먼지 기둥 6개가 거의 동시에 솟았습니다. 데이터가 떴어요. 1호 목표 명중, 오차 3.2m. 2호 목표 명중, 오차 4.8m. 3호 목표 명중, 오차 2.9m. 4호 목표 명중, 오차 5.3m. 5호 목표 명중, 오차 4.1m. 6호 목표 명중, 오차 3.7m. 6발 모두 5m 이내 명중이었습니다. 적 포병 무력화 완료. 이준호 박사가 선언했어요. 하지만 시험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2차 시나리오, 이동 중 긴급 사격. K9 자주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시속 40km로 달리면서 갑자기 멈췄습니다. 정지에서 사격까지 시간 측정. 정지한 지 45초 만에 첫 포탄이 발사됐어요. 45초. 52구 경장과 동일합니다. 긴 포신이라고 해서 준비 시간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였죠. 3차 시나리오는 더 까다로웠습니다. 산악 지형 간접 사격. 목표는 산 너머 70km 지점이었어요. 직접 볼 수 없으니 레이더와 GPS에만 의존해야 했습니다. 발사. 포탄이 날아갔어요. 산능선을 넘어 반대편으로 떨어졌습니다. 착탄 확인. 목표에서 6.1m. 여전히 10m 이내였어요. 하루 종일 시험이 계속됐습니다. 다양한 기상 조건, 다양한 지형, 다양한 전술 상황. 모든 시험에서 58구 경장 포신은 요구 성능을 충족했습니다. 오후 5시 마지막 시험이 남아 있었어요. 지속 사격 능력 확인. 30분간 최대한 많이 쏘는 겁니다. 실전에서 적 공격을 막아낼 때 필요한 능력이죠. 시작. 포탄이 쉴 새 없이 발사됐습니다. 쾅쾅쾅쾅. 2분마다가 아니라 1분마다 쏘는 겁니다. 포신이 달아올랐어요. 열화상 카메라로 보니 포신 표면 온도가 300도를 넘었습니다. 10분 15발, 20분 30발, 30분 45발. 사격 중지. 45발을 30분에 쐈습니다. 포신에서 열기가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포신 상태 확인. 기술자들이 달려갔습니다. 내시경 카메라가 포신 안을 들여다봤어요. 정상입니다. 마모 예상 범위 내. 저는 그제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하루 종일 지켜본 결과 58구 경장 포신은 완벽했어요. 사거리 70km 이상, 정확도 5m 이내, 신속 전개 가능, 지속 사격 가능. 미 육군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만족했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서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58구 경장 포신, 모든 시험 통과, 즉시 도입 권고. 이 기술은 게임 체인저입니다. 게임 체인저,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무기. 제가 23년간 써본 표현 중 가장 강력한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준호 박사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톰슨 박사님, 내일 시간 되십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개발자들을 만나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개발자요? 네, 이 포신을 실제로 만든 사람들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 기술을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도 궁금했거든요. 좋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2025년 12월 11일, 이틀간의 시험이 모두 끝났습니다. 최종 데이터가 정리됐어요. 총 사격 횟수 247발, 평균 사거리 70.8km, 평균 오차 4.3m, 최대 사거리 74.2km 사거리 연장탄 사용 시 최소 오차 2.1m, 포신 마모율 4.8%, 예상 포신 수명 1050발 이상. 미국 XM1299와 비교하면 차이가 극명했습니다. XM1299는 300발에서 사업 중단됐어요. 마모율 15% 이상, 정확도 예측 불가, 포신 수명 불안정. 반면 K9 58구 경장은 247발 사격 후에도 멀쩡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비용 효율이었어요. 폴란드가 보유한 K9 자주포 120문에 58구 경장 포신을 장착하는 비용을 계산해봤습니다. 포신 1개당 5억 원, 120개면 600억 원. 여기에 기술 교육, 설치 비용 포함해도 800억 원이면 충분했어요. 신규 자주포 120문을 도입하면 1조 2천억 원. 15배 차이였습니다. 게다가 시간도 엄청나게 절약됐어요. 신규 도입하면 계약부터 인도까지 최소 3년 걸립니다. 포신 교체는 6개월이면 끝나요. 미 육군 M109A7 자주포는 현재 1200문 정도 운용 중입니다. 여기에 58구 경장을 다 달면 비용 6천억 원, 신규 도입 시 120조 원. 기간 2년, 신규 개발 시 12년 이상. 성능 사거리 30km에서 70km로 2배 이상 증가. 이건 단순한 무기 업그레이드가 아니었어요. 전쟁 방식 자체를 바꾸는 혁명이었습니다. 적이 60km에서 공격하면 우리는 70km에서 먼저 때립니다. 적 포병을 무력화하고
적 보급로를 차단하고 적 지휘부를 타격할 수 있어요. 모두 아군 사상자 없이 가능합니다. 노르웨이는 즉시 주문을 넣었어요. 보유 중인 K9 24문의 58구 경장 포신 장착 희망. 호주도 따라왔습니다. 30문 전량 업그레이드. 에스토니아는 더 적극적이었어요. K9 추가 주문 12문, 전부 58구 경장으로. 폴란드 대령은 아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1000문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전부 58구 경장 포신으로요. 1000문이면 유럽 최대 규모 K9 운용국이 됩니다. 그만큼 신뢰한다는 얘기였죠. 국제 언론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디펜스 뉴스 한국, 장포신 기술로 세계 포병 시장 재편.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 58구 경장의 충격, 미국도 한국 기술 도입. 로이터 XM1299 실패 후 미군이 선택한 한국. BBC 포병 강국 지도가 바뀌고 있다. 미국 군사 전문가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어떤 분석가는 이렇게 썼습니다. 지난 20년간 우리는 뭘 한 걸까? 수조 원을 쏟아부었는데 한국은 그 돈의 10분의 1로 성공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접근 방식이었다. 한국은 최대 성능이 아니라 최적 성능을 추구했다. 500메가파스칼이 아니라 470메가파스칼. 그 차이가 성공과 실패를 갈랐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 안보 전문가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이건 기술 문제가 아니라 철학 문제다. 미국은 더 멀리, 더 강하게만 외쳤다. 한국은 더 오래, 더 안정적으로 생각했다. 전쟁에서 중요한 건 한 방이 아니라 지속 능력이다. 한국이 그걸 증명했다. 중국과 러시아 반응도 재미있었어요. 중국 환구15는 한국 기술 과대평가됐다고 폄하했지만 실제로는 긴급 분석 보고서를 돌렸습니다. 한국 58구 경장 기술 확보 시급, PLG 영호 자주포 업그레이드 필요. 러시아는 아예 침묵했어요. 그들의 ES-35 코알리치아도 장포신인데 마모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한국 기술이 검증되면서 자기들 약점이 드러난 겁니다. 제일 재미있었던 건 독일 반응이었어요. 라인메탈 CEO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의 경의를 표한다. 우리도 58구 경장을 재검토하겠다. 20년 전만 해도 한국에 기술 이전 안 해주던 회사가 이제 한국 기술을 배우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모든 데이터를 정리하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기술은 단순히 스펙이 아니라는 것. 1000발을 견디는 포신, 70km 사거리, 5m 오차. 이 숫자들 뒤에는 철학이 있었습니다. 조종사를 살리고, 병사를 살리고, 민간인을 살린다. 화려하게 이기는 게 아니라 조용히 끝낸다. 더 멀리 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더 오래 쏘는 게 목표다. 이런 철학이 기술로 구현된 거였어요. 그리고 그 철학은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2025년 12월 12일 밤 서울 호텔 방에서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23년 포병 전문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보고서였어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한국 58구 경장 포신 기술 평가 및 도입 권고. 결론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저는 23년간 미 육군 포병사령부에서 일했습니다. 항상 미국이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M109, M777, HIMARS, 우리 무기가 세계 표준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번 한국 출장에서 그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니,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어요. 이걸 정말 써야 하나? 23년 경력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었습니다. 한국 58구 경장 포신은 우리 XM1299를 모든 면에서 능가합니다. 사거리, 정확도, 포신 수명, 생산 비용, 양산 일정. 단 하나도 우리가 이기는 게 없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이 문장을 쓰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하지만 써야 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기술 수입국이 아닙니다. 이제 기술 수출국입니다. 아니, 어떤 분야에선 세계 최고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이준호 박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박사님,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어떻게 미국이 못한 걸 한국이 해냈습니까? 이 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미국이 가지 않은 길을 갔을 뿐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미국은 최고를 추구했습니다. 500메가파스칼, 75km, 최대 성능. 우리는 최적을 추구했습니다. 470메가파스칼, 70km, 지속 가능한 성능. 5km를 포기하는 대신 700발을 얻었습니다. 어느 게 더 나은 선택일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쟁에서 중요한 건 한 방이 아니라 지속 능력이죠. 맞습니다. 그걸 미국은 잊었고 우리는 기억했습니다. 이 박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게다가 우리에겐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K9 수출국에서 수십만 발 사격 데이터가 쌓였어요.
폴란드 사막, 노르웨이 한랭지, 호주 고온, 에스토니아 습지. 모든 환경에서 어떻게 포신이 마모되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 데이터가 58구 경장 설계의 기초였어요. 미국은 그런 데이터가 없었죠. XM1299가 첫장 포신 시도였으니까 정확한 지적이었습니다. 미국은 처음부터 완벽을 추구했어요. 한국은 52구 경장에서 배운 걸 58구 경장에 적용했죠.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박사가 덧붙였어요.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첫 시제품은 300발에서 깨졌어요. 미국 XM1299처럼요. 두 번째는 500발에서 깨졌습니다. 세 번째도 실패했어요. 하지만 매번 배웠습니다. 왜 깨졌는지, 어디가 약한지. 네 번째에서 700발을 버텼고, 다섯 번째에서 1000발을 달성했습니다. 5년 걸렸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한 결과입니다. 저는 숙연해졌어요. 미국은 300발 실패하고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한국은 300발 실패하고 다시 시작했어요. 그 차이가 성공과 실패를 갈랐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최종 보고서를 마무리했어요. 권고 사항은 명확했습니다. 1점 한국 58구 경장 포신 기술 즉시 도입. 2점 M109A7 1200문 순차적 업그레이드. 3점 한국과 장기 기술 협력 체결. 4점 자체 장포신 개발 재개 한국 기술 기반.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이번 출장을 통해 배운 건 기술이 아니라 겸손입니다. 우리가 최고라는 오만함이 XM1299를 실패로 이끌었습니다. 한국의 성공에서 배워야 합니다. 그들은 최고가 아니라 최적을 추구했고 그게 옳았습니다. 12월 15일 펜타곤에서 최종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육군 참모 총장, 포병사령관, 작전국장, 재무담당관 모두 참석했어요. 제 발표는 1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데이터, 영상, 비교 분석 모두 보여줬죠. 마지막 슬라이드는 간단했어요. 한국에게 배워야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육군 참모 총장이 입을 열었어요. 톰슨 박사, 23년간 고생 많았소. 이번 보고서 받아들이겠소. 한국과 정식 협상 시작하시오. 그날 저는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23년 만에 처음으로 제 믿음이 틀렸다는 걸 인정했고 그게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한국이 더 나은 기술을 가졌다면 배우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발전이니까요. 2025년 12월 16일 저는 다시 한국으로 날아왔습니다. 이번엔 공식 출장이 아니라 개인적 호기심 때문이었어요. 이준호 박사가 약속한 개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였죠. 창원 한화디펜스 연구소 작은 회의실에 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박진수 박사, 65세. 포신 설계 책임자였어요. 30년 넘게 포신만 연구한 분이었죠. 두 번째는 김영희 박사, 58세. 소재공학 전문가로 탄탈럼 합금, 도금 기술을 개발한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동훈 기술자, 52세. 생산 현장에서 30년간 포신을 만들어 온 장인이었어요. 박진수 박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톰슨 박사님, 멀리서 오셨는데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하게 일한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미국과 독일이 못한 걸 해내지 못합니다. 박 박사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제 아버지 얘기부터 해야 할 것 같네요. 아버님이요? 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터졌을 때 제 아버지는 20살이었습니다. 서울 공대 기계과 2학년이었어요. 전쟁 나고 한 달 만에 학교가 폐허가 됐죠. 아버지는 부산으로 피난 가서 미군 정비소에서 일했습니다. 미군 전차 수리, 총 수리, 포 수리. 그때 처음 155mm 포를 봤대요. 언젠가 우리 손으로 이런 걸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박 박사 목소리가 잠시 멈췄어요. 전쟁 끝나고 아버지는 방산연구소에 들어갔습니다. 1960년대였죠. 가난했어요. 장비도 없고 기술도 없고 돈도 없었습니다. 미국한테 기술 달라고 했죠. 거절당했어요. 독일한테도 프랑스한테도 똑같았습니다. 너희는 아직 멀었다. 그렇게 무시당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결심했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들자고. 1970년대부터 포신 연구를 시작했어요. 밤새 설계하고 낮에 시험하고 또 실패하고 수백 번 실패했습니다. 1978년 어느 날 시험 사격 중에 포신이 폭발했어요. 아버지 동료 두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박 박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밤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진수야, 아빠는 못 끝낼 것 같다. 너라도 이 일을 해라. 우리 손으로 포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 땅을 우리가 지킨다. 그때 저는 중학생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은 기억합니다. 그 눈빛이 절 이 길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어요. 아버님은 성공하셨습니까? 아버지는 1994년에 돌아가셨습니다. K구 양산 2년 전이었어요. K구 첫 시제품은 보셨지만 양산은 못 보셨죠. 돌아가시기 전날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됐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다. 너는 더 멀리 가라. 세계 최고를 만들어라. 박 박사가 눈가를 닦았습니다. 58구 경장 포신, 이게 아버지한테 드리는 보고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계 최고 만들었어요. 미국도 인정했어요. 저는 목이 맸어요. 23년 포병 전문가로 일하면서 이런 감동은 처음이었습니다. 김영희 박사가 이어받았어요. 제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저는 1990년대 미국 MIT에서 재료공학 박사를 받았어요. 졸업하고 미국 회사들이 저를 원했죠. 연봉도 좋았고요. 하지만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왜냐고요? 부채감 때문이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었던 건 한국 정부 장학금 덕분이었거든요. 그 빚을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1998년 국방과학연구소에 들어왔어요. IMF 외환위기 직후였죠. 월급 깎이고 연구비 줄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개발한 기술이 우리 군인들을 지킬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탄탈럼 합금 도금 기술 15년 걸렸습니다. 2013년에 시작해서 2023년에야 완성됐어요. 그 사이 국제학회에서 발표하면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불가능하다, 비현실적이다, 한국은 몰라서 저런다.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2023년 첫 시험 포신이 1000발을 견뎠을 때 저는 울었어요. 15년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 생각에. 김 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톰슨 박사님, 기술은 결국 사람입니다.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 얼마나 많이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느냐. 그게 한국 기술의 비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동훈 기술자가 말했어요. 저는 학위도 없고 영어도 못합니다. 그냥 30년간 포신 만든 사람이에요. 손으로 강철 만지고 눈으로 마모 보고 귀로 소리 듣고. 제가 만든 포신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7,000개 넘습니다. K구 수출용 포함해서요. 그 7,000개 포신 하나하나가 제 자식 같아요. 어느 포신이 어느 나라 갔는지 몇 발 쐈는지 다 기억합니다. 폴란드 120문, 호주 30문, 노르웨이 24문. 그 나라 군인들이 제 포신 믿고 싸우는 거예요. 그 책임감이 저를 떠받칩니다. 58구 경장 포신 처음 만들 때 떨렸어요. 미국도 못한 걸 우리가 한다고? 진짜 가능할까? 하지만 만들면서 확신했습니다. 우리 강철이 세계 최고라는 걸, 우리 기술이 최고라는 걸 손으로 느껴졌거든요. 이 기술자는 자신의 손을 봤습니다. 굳은 살 박인 손이었어요. 이 손으로 만든 포신이 미국 군인들을 지킬 겁니다. 그게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세 사람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58구 경장 포신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는 것. 70년의 시간, 세 세대의 헌신, 수천 번의 실패,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의지. 그게 만든 결과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일어나 고개를 숙였어요. 여러분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살 겁니다. 여러분이 만든 포신이 조종사를 살리고 병사를 살리고 민간인을 살릴 겁니다. 이건 무기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도구입니다. 박진수 박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톰슨 박사님, 우리 기술을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이 인정해준 게 가장 큰 보상입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어요. 23년 경력 중 가장 뜨거운 악수였습니다. 2025년 12월 20일 워싱턴에서 공식 발표가 났습니다. 미 육군, 한국 58구 경장 포신 기술 정식 도입 결정. 전 세계 언론이 들썩였어요. 뉴욕타임스는 일면 톱 기사로 다뤘습니다. 한국, 포병 기술로 미국 앞서다. XM1299 실패 후 미군이 선택한 건 한국이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경제적 의미를 분석했어요. 한국 방산, 기술 경쟁력으로 시장 재편. K구 운용국 15개국, 모두 업그레이드 검토 중. 예상 시장 규모 20조 원 이상. BBC는 지정학적 의미를 짚었죠. 동아시아, 군사 균형이 바뀌고 있다. 한국 기술이 나토 표준 될 가능성. 중국 환구시보는 처음엔 비판적이었어요. 한국 기술 과대평가, 실전 검증 부족. 하지만 사흘 뒤 톤이 바뀌었습니다. 중국도 장포신 기술 개발 가속화해야. 한국 사례에서 배울 점 많다. 러시아는 여전히 침묵했지만 내부적으로 난리였대요. ES-35 코알리치아 자주포도 장포신인데 마모 문제가 심각하다는 게 드러났거든요. 일본은 더 직접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일본 육상자위대, 한국 포신 기술 검토 중. 독자 개발보다 도입이 효율적 판단. 역사적으로 한국 무기를 거부하던 일본이 태도를 바꾼 거예요. 폴란드는 즉시 계약을 늘렸습니다.
기존 120문에 추가로 180문 더 주문했어요. 전량 58구 경장 포신 장착. 2027년까지 300문 체제 구축 계획. 노르웨이, 호주, 핀란드, 에스토니아 모두 따라왔죠. 심지어 K9를 안 쓰던 나라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스페인 K9 도입 검토, 58구 경장 기준. 이탈리아 기존 BC2000 대체 검토. 루마니아 긴급 도입 협의 중. 향후 예상 주물량은 놀라웠습니다. 신규 K9 도입 480문, 58구 경장 업그레이드 720문, 총 1200문 규모였어요. 시장 가치로 환산하면 25조 원 이상. 한화 디펜스 주가는 30% 올랐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었어요. 12월 23일 펜타곤에서 한국 대표단과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도 참석했어요. 미국 측은 육군 참모 총장, 포병사령관, 국방부 차관, 한국 측은 방위사업청장, 한화 디펜스 대표, 국방과학연구소장. 계약서에 서명이 이뤄졌습니다. 미안 장포신 기술협력 협정. M109A7 1200문에 순차적으로 58구 경장 포신 적용. 첫 100문은 2026년 하반기 시작 예정. 2030년까지 전량 완료 목표. 총 계약 규모 8천억 원. 그런데 계약서 마지막 조항이 인상적이었어요. 양국은 차세대 장포신 기술을 공동 개발한다. 목표 65구 경장, 사거리 100km 이상. 기술 공유 및 공동 특허 취득. 미국이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한 겁니다. 20년 전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서명식이 끝나고 만찬이 있었어요. 육군 참모 총장이 건배사를 했습니다. 70년 전 한국전쟁 때 우리가 한국을 도왔습니다. 오늘은 한국이 우리를 돕습니다. 이게 진짜 동맹이 아닐까요? 박수가 터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박진수 박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박사님, 아버님께 보고하셨습니까? 어제 성묘 다녀왔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 해냈어요. 이제 우리가 세계 표준입니다. 박 박사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가 보고 싶어 하셨을 텐데. 분명 보고 계십니다. 제가 말했죠. 하늘에서 자랑스러워하고 계실 겁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마지막 보고서를 썼습니다. 제목은 58구 경장이 주는 교훈이었어요. 첫 번째 교훈 최고가 아니라 최적을 추구하라. 미국은 500메가파스칼, 75km를 원했습니다. 한국은 470메가파스칼, 70km로 만족했어요. 5km를 포기하고 700발을 얻었죠. 전쟁에서 중요한 건 최대 성능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입니다. 두 번째 교훈 데이터가 기술을 이긴다. 한국은 K9 수십만 발 사격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데이터가 58구 경장 설계의 기초였어요. 미국은 데이터 없이 이론만으로 접근했죠. 데이터가 이론을 이겼습니다. 세 번째 교훈 실패를 배움으로 바꿔라. 한국은 5번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번 배우고 개선하고 다시 도전했어요. 미국은 한 번 실패하고 사업을 중단했죠. 끈기가 천재성을 이겼습니다. 네 번째 교훈 사람이 기술을 만든다. 70년 세월, 새 세대 헌신, 수천 명의 노력. 그게 58구 경장 포신을 만들었습니다. 기술은 하루아침에 나오지 않아요. 시간과 사람의 축적입니다. 다섯 번째 교훈 목적을 잊지 마라. 한국 개발자들은 명확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조종사를 살리고, 병사를 살리고, 민간인을 살린다. 미국은 사거리 경쟁에만 집중했죠. 목적이 기술을 인도합니다. 마지막 문장을 썼어요. 강한 나라는 소리를 냅니다. 하지만 준비된 나라는 결과를 냅니다.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닙니다. 이제 선도자입니다. 가장 멀리 쏘는 나라가 아니라 가장 정확하게 쏘고 가장 오래 쏘고 그래서 가장 많은 생명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전쟁을 확대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끝내는 기술을 수출합니다. 이제 세계가 그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12월 26일 저는 이 보고서를 펜타곤에 제출했습니다. 23년 포병 전문가 인생의 결산이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죠. 미국과 한국이 함께 차세대 기술을 개발하는 시대. 경쟁이 아니라 협력의 시대. 그 시대를 여는데 제가 작은 역할을 했다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처럼 새로운 시작. 한국과 미국, 그리고 전 세계가 함께 만드는 평화. 58구 경장 포신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70년 노력의 결실이고 새 세대의 꿈이며 수많은 실패를 이긴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쟁을 끝내기 위한 기술이었습니다. 더 멀리 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더 이상 쏘지 않아도 되는 세상. 그게 진짜 목표였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 정말 대단한 나라다. 이제 배울 차례다.
그렇게 58구 경장 포신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됐습니다.